네, 안녕하십니까. 경영 포커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의 기업 경영 화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 익스플로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5개의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025년의 세계 정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와 사회 변화, 세 번째는 거시 환경 중에서도 특히 AI 관련된 변화, 네 번째는 경영 전략에서의 경영 화두, 다섯 번째는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별로 토론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환 박사가 먼저 화두를 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김은환 박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책을 많이 쓰고 있는 자유기고가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데 2025년의 세계 정세인데요. 저는 세계 경제가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김은환 박사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내년도 환경을 뭐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은 저강도 위기의 만성화, 고착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강도라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나 하마스를 생각하면은 그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강도라고 말하는 거는 좀 신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 뭐 2차 세계든 1차 세계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최강 세력이 전면적으로 붙는 그런 파국적인 상황보다는 국지적으로 불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드론 사태가 나가지고 남북 간 도로가 폭파되고 군대 보낸 부모들이 지금 막 시위를 하고 지금 중국 대만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만성화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드렁해져 가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그래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지쳐요, 사람이. 지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세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저강도 위기가 만성화 고착화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 둔감해지는 거 또는 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고 보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강도의 위기라는 뜻은 뭐 전면전이 터지거나 소위 강대국 간의 전쟁이 나는 그러한 세계 대전의 상황은 안 오지만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고 전쟁이 터지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기의 만성화는 기업의 무감각과 면역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세계 경제 쪽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도석구 부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세계 경제 관련해서 기업에서 CEO로서 경영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프로터빌리티 또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지금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 성장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경영까지 와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위기를 두고 기업의 연속성, 컨티뉴어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컨티뉴어티는 과거에는 뭐 스테이크홀더만 신경 쓰면 됐다면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는 이제는 에브리띵 우리 위기하고 관련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우리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연성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뭐 학자는 아니고 제가 속한 그러면 기존의 동제련소하고 또 지금 제가 새로 시작하는 게 EV 배터리 그 머티리얼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전기차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런던 LME를 다녀왔는데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금의 캐즘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 캐즘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 석유 산업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게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데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정부 정책이 서로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기차 하면 사실 전 밸류 체인에서 업스트림에서
광산에서부터 다운스트림 OEM까지 중국이 워낙 그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오픈해버리면 모빌리티 산업에서 미국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두 가지 관점이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봐지고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빨라도 28년, 보통 한 30년은 돼야 캐즘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어, 같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라재관 회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말씀은 없는데요. 큰 덩어리를 놓고 보면은 중국과 사방 세계의 디커플링은 점점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런데 이제 디커플링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작아진다라는 뜻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저강도 위기가 계속되는 정도 수준 큰 전쟁 같은 거는 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전문가 엄고 박사 한양대 의견을 물어봤는데 오늘 뭐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는데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대선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지만 중동 전쟁은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의 시대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옛날만큼 힘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평화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동안에는 이제 원한이 있는 나라들 또는 말썽이 있는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못하게 미국이 억제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최소한도 위기의 만성화 조금 더 과장하면은 전쟁의 시대 작은 전쟁이라서 국지전 같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두 국가 간에는 전면전 같은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내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김은하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야말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좋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객관화, 국뽕도 아니고 그 헬조선도 아니고 그런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2차 대전 후에 후발국이 선진국에 올라간 단 유일한 국가로 한국을 지정을 했고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대만이 이제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만까지 같이 자질 쳐야 되지만 뭐냐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좋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한때 좋았다가 추락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기술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스타가 지금 공인을 하고 있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니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우주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주력 대표 산업을 제외하고도 새롭게 막 부상하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산업적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감 가질 수 있는데 그 정쟁이 끼어들면서 굉장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쟁이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서로 어느 당파의 정파에 유리하냐 하는 부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왜곡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권이 바뀔 때까지 정말 사생결단의 싸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둘러싼 정쟁의 노이즈가 너무 커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정파 분란이 있어도 산업은 제 길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믿고 싶지만 정치에서 아무리 노이즈 내봤자 권력을 흔들 수는 없을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한 혼란이 초래 그것 때문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혼잡스러운 정치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떤 실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면 막 여야가 사생결단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맞습니다. 경제 정책이 쟁점은 아니지 않아요. 물론 예, 예. 마이너하게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특정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쟁에 말려들면 안 되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한국은 그래도 정치와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돼서 정치가 저렇게 혼란스러운데도 그냥 경제는 굴러간다. 그런 상황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100%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한국 경제는 국내 소비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 결국 한국 경제는 한국 상황만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또 저희 전략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럼 세계 경제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관점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먼저 이야기 나온 전쟁이 지속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이 결국은 저희들한테 불확실성을 극복시키고 있는 게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이 너무 극단적인 게 많다는 겁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되고 그게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한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미중 갈등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 조절. 예, 속도 조절. 넷째로 정책에 이게 국가별로 이게 많이 미뤄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휘발유차 뭐 이게 언제까지 없애겠다 이런 것들이 막 네.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자원이 많은 사우스 쪽의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그다음 전세적인 어떤 정치 영역의 포퓰리즘 성행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다. 예, 현재로는. 예, 그렇습니다. 나정은 회장님. 저도 뭐 정치가 그렇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기업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안 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뭐 주 52시간 내 제한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대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끌고 가야 되니까 기운도 빠지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걱정이죠. 이제 외부의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여건이 안타깝습니다. 네. 써주신 거 보면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같아요. 말하자면 정치 실패거든요. 지금 정치 실패면 기업이 사실은 많은 사회 안정성을 가져오는 조직이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때 기업이 그동안에는 사회 공헌 얘기만 했지만 이제는 사회 문제에도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그게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기업이라는 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같아가지고 그 어항에 물이 오염이 되는데 물고기가 잘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물이 오염됐는데 기업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정부 탓만 하고 여건 탓만 하고 하기에는 정말 상황이 급한데 소위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한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거는 그건 기업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기업들이 잘 하도록 밀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는 쪽입니다. 우리 사회 여러 문제 중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나서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반도 미래인구재단 같은 거는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사회 정치, 지금 워낙 정치가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우선은 정치 리스크 차단이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은 기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걸 했을 때 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나 의견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거시 환경 변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제일 주목받는 게 AI인데요. 지금 AI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와서 이제 2년 반 됐는데 실망들을 많이 해서 챗GPT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동안 좀 헤맬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AI의 도입과 발전은 뭐 기존 사실이고 앞으로 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김은하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캐즘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AI에 대한 캐즘 논의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망하던 기술이 그냥 죽어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비행기는
원래 비행선이라는 그 헬륨 가스로 하는 비행선이 뭐 엄청난 옛날 크루즈선 같은 떠다니는 호텔이 될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가 없어져 버리고 동력 비행기라는 전혀 다른 게 나왔거든요. 뭐 전기차도 지금 뭐 폭발 문제로 굉장히 사람들 놀랬고 AI도 뭐 굉장할 줄 알았는데 지금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대만 부풀어 올렸다가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AI가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 단언할 수 없어요. 기술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비행선이 사라져도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와는 좀 다른 궤도의 다른 기술이 나와서 정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어줄지는 모르지만 AI라고 하는 큰 어떤 트렌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AI에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했을 때 적응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AI는 안 될 거야. 그냥 지금 세상이 계속 될 거야 하면서 수수방관하는 데보다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더 빨리 변화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AI는 지금 캐즘에 들어왔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수방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걸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조그마한 손에 잡히는 개선된 결과로 빚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업 자체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단순히 어디에 투자를 해서 뭐 투자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신기술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되기 전에 사용자가 되라. 신기술에 대한 굉장히 액티브한 사용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액티브한 사용자는 캐즘에도 잘 적응하고 대안 기술이 나왔을 때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보면 그 HBM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한도가 달라질 정도로 지금 이미 AI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옛날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PC로 넘어오고 PC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효준 회장은 오늘 급한 일 때문에 참석 못했는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미 여러 산업에서 특히 바이오라든가 헬스 이런 쪽에서 다른 분야도 많지만 AI 관련 혁신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제품 개발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운영 면에서도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정신, 감성, 직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AI가 CEO는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도입이 빨라지지 않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AI 관련해서 AI를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핫해진 그 생성형 AI, 그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머신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 그건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생성형 AI 전에 AI는 열심히 회사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성과도 있고, 또 외부에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동업계에서도 이렇게 제가 오픈해서 보시게 해드리고, 그런 쪽에서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저는 데이터에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AI는 제 스스로 정의해 보면 제가 책에 정의 없는 거지만 클로즈드 데이터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가 필요해서 생성시킨 데이터를 활용해서 거기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생산 현장에서 오토노머스 컨트롤까지 가능하게 하는 자율제어까지 하는 우리만의 활용인데요. 사실 그거는 저희들한테 많은 그 추가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거는 반드시 모든 기업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영역이고요.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생성형 AI는 오픈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기업들이 데이터를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쟁력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느냐? 저는 쉽게 오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경쟁력에서 나오는 건데 경쟁력의 근원을 다 오픈한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성형 AI가 활용되는 데가 제한적일 수 있지 않겠나 상대적으로 활용은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데이터 오픈에 어디까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여전히 숙제고 아직 저한테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훨씬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실질적인 원료 같은 게 소스가 과거의 AI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디지털 전환 때 AI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폐쇄형이었고요. 지금의 이제 LLM은 생성형 AI는 이제 개방형인데 사실은 개방형은 사회 전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 폐쇄형보다도 더 아직은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형의 그러한 기업의 그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든 생산성을 높이든 거는 아마 계속 되겠죠, 앞으로도. 지금 네. 클로즈드 오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AI를 발전시키려면 사실은 클로즈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모든 회사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하면 훨씬 더 좋은 분석이 되겠죠. 근데 자기 데이터를 안 주고 남의 데이터만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클로즈 데이터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가시적인 작은 효과들을 체감하면서 점점 분석 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요. 자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내보내고 또는 그 합성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다 변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 합친 다음에 그 평균값 분산 이거는 맞게 나오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가까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 프라이버시, 우리 공장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훨씬 정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회사 내부에서 열심히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해본 회사들이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앞서갈 것이다 하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LLM이 지금은 범용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범용 그 AI라고 AGI 요즘에 와서는 또 도메인 스페시픽한 예, 적용을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아마 이게 발전되면서 도메인 스페시픽하거나 컴퍼니 스페시픽한 쪽으로 갈 예. 가능성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문에 대해서는 AI는 여전히 기술에서는 최고의 화두가 될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경영 전략에서 이제 어떤 화두가 필요한가? 한국 경제를 현재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잊고 표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은환 박사 먼저 좀 의견 주세요. 화두를 이제 딱 뭐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중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익숙하죠. 익숙한 이야기인데 옛날의 기술 중시 경영하고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기술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지금 오늘날의 기술은 예전에는 기술이 비유를 하면은 빙하 같았습니다. 빙하도 흐릅니다. 빙하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게 느려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빙하가 쓰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AI가 이렇게 될 거라고, 챗GPT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나요?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되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캐즘이 옵니다. 굉장히 그 기술이라는 것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해주고 HBM 판단 같은 거 한 손 잘못한 것도 정말 몇 년 사이에 야,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거든요.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이런 혼돈의 시대라는 점에서 다르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저강도 위기의 만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옛날 세계화가 잘 돼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잘 돌아갈 때는 우리가 뭐 동남아에다 공장을 두고 뭐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할 때도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강도 위기 상황에서는 갑자기 뭐 해적이 나타나서 운하를 막고요, 뭐 외교 분쟁이 나가지고 공급망이 끊어지고 막 이런 세상인데 전 이걸 비유하자면은 고속도로 운전이 경영이었다면 오늘날의 경영은 오프로드 운전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갑자기 산사태로 길 끊겨 있고 강물 넘치고 이러는 데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자들을 태우고 경영자가 달립니다. 그 기술자들이 기술 혁신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갑자기 급정거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갑자기 급발진하고 급정거했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럼 기술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저는 프로의 그 경영 전략의 화두는 기술 중시 경영인데 기술을 중시하는 게 옛날처럼 방향성이 명확하지도 않고 공급망이나 인프라가 안정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술 혁신 자체가 그것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갑자기 급정거 급발진하고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쪽이 목표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자들이 기술 혁신에 매진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영자들이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의 연속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수에즈 운하가 막혔다, 요소수 대란이 났다, 뭐 이런 일이 났을 때 대비해야 되는데 경영자가 해야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실무자에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내란이 터지면은 이게 뭐 무슨 공급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물론 실무자들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서 경영자가 계속해서 길이 끊길 것 같으면 미리 길을 우회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되고요. 방향 문제인데 인공지능이 캐즘이 올까 안 올까 그 방향성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책임 문제라고 보는데 최고 경영자가 어떤 그 주요 의사결정 부분에 책임을 져서 기술 혁신 실무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틀려가지고 나는 전부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분담해 주려고 하는 경영자의 이거는 나의 의사결정이다. 여기까지는 목표가 잘못된 건 내 잘못이고 제대로 혁신의 수율과 생산성을 올리지 못한 거는 네 잘못이다라고 하는 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책임 경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변화의 속도가 빙하의 속도에서 쓰나미의 속도로 간다는 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비유가 좀 과장이 됐습니다. 예. 휩쓸려 가서 죽는 회사 입장에서는 쓰나미라고 볼만 하겠죠. 그죠?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업 전략을 생각할 때 제가 가진 프레임은 그 유가 원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사업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전략이라는 것들이 하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단, 방법, 기술적인 관점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중하게 느껴지는 거는 what, where 이런 관점인데요. 원래 연기기업이 원래 그렇지만 어떤 산업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 가치 창출할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국하고 경쟁이 가상 사업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신기술로 정의하고 국가가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하고 너무 중복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사업하다 보면 이게 기업 대 기업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하고 저희 개인 기업하고 경쟁하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 전략의 화두는 중국하고의 저희들이 영위해야 되고 한 그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핵심 경쟁 요소를 차별할 건가 저는 그게 우리 사업 전략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J캠퍼스가 금년에 한국이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가 중국과의 경쟁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이 과거에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what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따라서 how가 중요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지금은 목표 자체를 지금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산업을 갈 거냐 중요하기 때문에 what and where 그게 중요하다가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그 시나리오 경영이 다시금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전에는 단지 어떤 경제 변수보다도 지금 정치와 경제가 워낙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 정치 변수에 대한 거, 경제 변수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경영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블랙스완 같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뭐 변수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갈수록 네트워킹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리더들한테도 굉장히 협력을 강조를 하고 리더들도 이제 그런 거를 뭐 많이 느낀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개인이 쫓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협력이 보다 더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그런 측면. 그래서 아까 김원환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대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과거보다는 더 다양한 협력의 어떤 루트 자체를 확보하는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사람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냥 단지 HR만 봤을 때도 그동안 그 최근에 와서 기업 교육이라는 측면이 조금 많이 좀 과거보다는 약해진 측면이 있는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도 또 리서치의 중요성이 또 그만큼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에는 그 어떤 매크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주로 이제 외부의 기관들에게 많이 맡겼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변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서치를 하는 인력이 내부에 있어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변화라든지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트래킹하는 게 갈수록 어쩌면 더 중요해지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효준 장이 한국 경제는 아직도 기회가 많고 본원적 경쟁력을 살리면 할 게 무지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는 기업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킹을 잘 해가지고 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전략 파트는 이제 회사와 산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중국하고의 경쟁도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혁신만이 살 길이다. 너무 좀 식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술 혁신 전략이 저는 세 가지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CEO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매거든요, 지금 조직들이. 그리고 밑에서 방향을 안 잡아주면은 자기가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 변화의 방향을 CEO가 확실히 감을 잡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예를 들면 M&A라든가 스타트업 활용, 전략적 제휴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세 번째는 진짜 혁신을 하고 신조직을 만들려면은 기존 조직에서는 어렵다는 이제 크리스텐센의 아이디어인데 이제 지금은 워낙 경영이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그거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걸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해야겠죠. 전인수 교수는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지금 한국의 기업에서 가장 문제는 CFO 주도의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O가 물론 재무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CFO는 기술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 캐시플로우 중심의 경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CFO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대개 CFO한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CFO한테만 의존해서는 장기적인 경쟁력이 안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 질문. 아까 염승수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임직원들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요. 이 다섯 번째 질문, 조직 문제죠. 조직 인재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은환 박사 간단히 좀 의견 주시겠어요? 조직은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가 그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하는 조직이 돼야 돼요. 경영자는 기술 리터러시를 갖춰야 됩니다. 기술이 뭔가는 알고 그 기술을 정통한 사람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전 기술에 익숙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술을 모르는 상급자와 기술을 잘 아는 부하가 일을 하게 될 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열심히 그 기술 리터러시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기 싫으면은 저는 은퇴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고요. 임직원들은 구체적으로 자기 업무에서 내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기술을 자꾸 접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영자는 우수한 뭐 최고 기술 인공지능 인력을 스카우트해 와서 우리 회사에 뽑아놓는다? 채용과 리텐션이요.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보다 더 수준 높은 인력을 데려와서 리텐션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AI가 나오고 어떤 놀라운 기술이 나오도 그 잘하는 전문가 데려와서 우리 회사를 확 좋게 해주세요. 그거는 꿈입니다. 안 됩니다. 데려올 수도 없고 와서 활용도 못 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래 익숙하고 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자꾸 너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신기술을 배우게 인커리지하고 적용해보게 하고 시도해보게 하고 좀 그래서 실수가 났을 때 문책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 경영자는 리터러시를 기술자는 실제 적용을 하도록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나가는 사람들 잡으려고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말로 기술력을 배워오려면은 네트워킹 해야 됩니다. 진짜 잘하는 업체하고 네트워킹 해야지 내가 좋은 인력을 데려와서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서 멋진 기술 혁신을 할 거야. 그거는 저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네트워킹 통해서 하는 거고 직원들을 배우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경영자가 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경영자는 디지털 리터러시, 테크놀로지 리터러스가 필요하고 실무자는 학습을 해서 그걸 적용한다. 외부 인력에 의존해서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혁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LS 파트너십 저희 회사의 정의는 본질 가치, 관계 가치, 사업 가치 이렇게 가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 가치가 네 가지 하위 컨셉이 있는데 그 출발이 학습이고 다음이 지식입니다. 학습을 해야 지식이 쌓이고
다음이 인사이트입니다. 이게 지식이 쌓이면 인사이트가 되고 그 인사이트가 돼서 예측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학습, 지식, 인사이트, 예측력. 사업가치가 거기서 나온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기술이라는 게 AI 중심으로 발달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통공학의 새로운 그 AI 알고리즘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과거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추가 가치가 나오는 건데 깨닫고 저희 회사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AI 알고리즘 짠다고 해서 그게 메인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그 수단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미닝풀한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고 그 미닝풀한 데이터는 결국 전통공학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가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양손잡이 인재 육성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통과학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경북대학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AI 알고리즘을 짜게 하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양손잡이 인재로 해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예. 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한테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지? 라는 걸 줘야 되는 게 지금 시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지 하는 회사의 비전과 동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김효준 회장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청년층에게 가치와 철학과 의미를 부여해주라. 두 번째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라. 세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약은 키워드 하나씩만 얘기하면은 세계 정세는 위기 만성화 또는 전쟁의 시대다. 국내 사회 정치는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기업이 정치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오히려 자기 나름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AI는 정책이가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는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 활용해야 된다. 네 번째로 전략에 있어서는 기술 혁신의 방향을 CEO가 잘 잡아서 개방형 내지는 네트워크 전략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다섯 번째는 조직에 관련해서는 기술 리터러시를 강조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청년층의 가치나 행동 양식에 맞는 조직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말하자면 저는 그걸 청년층이 아니고 그건 저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으로 조직을 바꿔 나가는 그것이 아마 내년에 새로운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경영 화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